트루프타임즈 2023년 10월 19일자 기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가스의 대부분은 하마스 본부에서 생산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랭먼 텔레그라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역과 세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다른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카타르 정부의 위상과 아시아, 유럽, 영국 전역에 절실히 필요한 천연가스 공급의 중요한 원천 역할을 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타르를 둘러싼 의문점들은 주로 하마스와 하마스의 주요 자금 및 후원자 역할을 하는 이란과의 강한 유대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저도 그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가 어떤 돈으로 무기들을 준비하고 지하 터널을 만들었는지 돈을 댄 사람이 과연 누구냐 했는데 배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카타르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재단에 따르면 카타르는 최근 몇 년간 하마스의 연간 3억 6천만에서 4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해 사회 서비스 자금 지원과 가자 지구의 테러 조직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요. 카타르가 전 세계 LNG 시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영국은 2022년 이전까지 LNG 수입의 대부분을 카타르로부터 정기적으로 조달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응하여 미국의 LNG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카타르를 제치고 영국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영국 최대 LNG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미국이 영국의 LNG를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아시아는 2021년 카타르 수출의 70%를 받는 카타르의 LNG의 또 다른 주요 목적지입니다. 주요 아시아 수입국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일본, 파키스탄 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LNG를 엄청 많이 수입하고 일본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LNG가 주로 카타르에서 생산이 되는 모양인데 한국은 미국의 LNG 그 세일 가스라고도 부르죠. 세일 혁명에 따른 세일 가스를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아마 수입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는 예측했던 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밑바닥에는 LNG가 있다는 것을 저로 방송에서 이미 예측을 해 봤었습니다. 가자 지구 앞바다에 LNG 유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자 지구 경계선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선하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그 유전 쟁취 싸움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카타르는 대부분 순위파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근본 원인이 아니겠느냐. 카타르 입장에서도 이 LNG 수출에 대해서 미국한테 그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카타르가 거꾸로 그 하마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도 친다는 게 이스라엘 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친다는 얘기죠. 우리 돈 못 번 만큼 니들 이렇게 애 좀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향후의 후유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현재 수습을 위한 행보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확산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거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카타르 항에서 LNG 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LNG 선 선박도 많이 그 건조를 해서 수출을 하고 있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 10월 18일 날 바이든 이스라엘 연대 방문 도착 AFP 통신사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간 바이든 전쟁 중지냐 확전이냐 세계의 눈 집중.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스 한국에서 보도했는데 AF 통신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요르단 방문하려다 가자지구 병원 500명 사망 폭발 사고로 일정이 꼬였다. 요르단 국왕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려다 일방적 연기 통보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영국 B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의 선량한 중재자처럼 보이려고 했다가 망신에 직면해 있는 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바이든 팔레스타인과 주변국 설득 계획 무산, 이스라엘 설득에 총력 기로에 할 처지가 됐다.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 만나 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 확보와 민간인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고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선량한 중재자 승부수 모색할 거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제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온 네타야후 총리고요. 이것은 이제 그 만나기 위해서 하는 그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원 물자 반입에 합의 바이든 씨가 연설 이것은 이 스즈키 가즈오 매일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후 연설에 임했다. 이슬람 조직 하마스가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집트에서 인도 지원 물자를 반입하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가자 지구 등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달러 약 149억 엔을 출연할 뜻도 밝혔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원한다.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와 다시 연대는 표명하면서 무마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위에 대해서 전례 없는 지원 방안을 이번 주 후반에 미 연방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또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의 룰이 아니라 법의 지배에 따르고 살아가는 라고 강조 가자지구의 지상 침공 준비를 진행하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그러니까 민간인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자지구 그 북쪽을 하더라도 어쨌든 결론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 앞바다에 있는 LNG 가스 유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 그리고 이 가자 병원의 그 폭발은 그 테러리스트 집단의 로켓탄이 오발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슬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근본 원인이 이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LNG 가스 유전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카타르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는 이란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은 현재 산유국으로서 미국도 LNG를 세일가스를 수출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지금 그리스까지 송유관을 설치해 가지고 또 LNG 가스를 지금 그 팔을 수 있는 거니까 터키도 지금 배가 좀 아파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레바논 쪽 앞바다에도 유전이 있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관 그 이 지중해 해안을 접한 그 나라들이 그 지중해에서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바다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연 중장기 국내 산업 변화 3대 트리거 중국 환경 기술 이 세 가지로 해서 2024년 일반 산업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드라마틱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한별 기자가 또 위크리키스 한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중국 고성장의 한계,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대응책을 마련한다. 근데 ESG가 조금 또 연기가 됐죠.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적응은 중장기 산업 성장을 이끌 핵심 요소에는 틀림없다고 판단했는데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과도한 관심을 받은 영향으로 내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답니다. 그리고 내년 국내 산업은 2차 전지 자동차 조선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고 다른 산업은 대부분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올해 그 기저효과 올해가 좀 안 좋으니까 기저효과에 기반한 회복같이 보이게는 될 거다. 그리고 소재 부품 산업군에서는 2차 전지 분야가 안정적인 수조 잔고를 바탕으로 외형 수익성 모두 긍정적 업황이 기대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고요. 디지털 산업군은 여기 그 나와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고요. 운송 분야는 자동차 조선과 같이 이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은 역시 친환경 선박 수주와 선박 인도량 증가로 안정적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유통업은 뭐 완만한 화복세 그러니까 이제 좀그 저성장 그런 흐름 속에 있을 거고 건설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건축 부분만 제한적으로 회복되고 민간 건설 부분은 위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산업 전망인데 일반 산업이 아닌 거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은 이제 문화예술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 K 문화 그다음에 이제 그이 예술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광 이런 쪽에도 2024년도에 좀 노력을 해서 달러를 좀 더 벌어 들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네요. 그래서 2002 지금 뭐 3분기 실적을 저희들은 궁금해 합니다만은 벌써 한 3분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됐다 그러면은 연말이 가까울수록 그 불입 효과라고 채찍 효과라고 어느 정도 그 예측이 어느 정도는 다 맞을 겁니다. 이 또 그 뭐 금융연구소 정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연구 검토 결과가 그만큼 신뢰성이 있겠죠.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연구소들은 있습니다만은 또 뭐 KDI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쪽이 다 공통된 의견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황에서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자 하는 제 계획은, 그 중에서 그 대부분 전망이 안 좋지만은 흑자를 내고 또 그런 기업들을 또 우리는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 코로나 이후 최대. 이데일리 노이준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9월 말 현재 기업 파산 신청 1213건, 전년비 64.4%가 증가했다. 작년 연간 파산 신청보다도 20.8%가 높다. 그 다음에 현 추세라면 올해 파산 신청 1617건, 역대 최대치를 전망한다. 민주당 박재의 의원이 옥석 가리기 통해 연쇄 충격 막아야, 이렇게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업 파산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공중분해하는 절차다.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는다. 기업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작을 때 적용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회생이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재건형 절차라면 파산은 남은 자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회사를 접는 청산형 절차다. 이렇게 하고요.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향후에도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에 따라 처음부터 파산 신청하는 기업이 늘거나 기업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지 않은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 된다. 파산 신청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 파란색이 파산 신청이고 이 주황색이 이 회생 신청 한 건수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주 박재원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연쇄 충격 막아야, 이런 추상적으로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안하지만 망할 기업은 망하게 놔둬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살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중에 후유증이 더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이런 뉴스는 아마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진공 카르텔 뇌물로 퇴출된 선배의 3억 일감. 김태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옛날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인데 이제 벤처를 넣었죠. 그래서 뭐 약칭 중진공이라고 하는데, 뇌물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나간 퇴직자들에게까지 정관예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심사한 기업의 대출 부실률은 평균보다 2.6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업체로부터 비공개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가 면직된 A씨는 외부 전문가 활동비로 5,095만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진단사업이라는 게 중진공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진단평가와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통상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정책자금 대출과 기업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시차 문제가 있네요. 이 과정의 진단 보고서는 정책자금 대출 심사 근거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정배 의원이 그 국힘 의원인 것 같은데, 이런 비자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외부 전문가에서 배제하고 중진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요즘 이권 카르텔 하니까 이것까지도 뭐 이런 용어를 써버리고 있네요. 정책 자금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하지. 중진공 관계자는 다만 면직보다 낮은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이미 처벌을 받았고 퇴직 이후에 이걸 다시 소급해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라고 또 그 발언을 했다는 거죠. 요건 뭐 제 견해인데요. 부실 진단 평가의 결과는 파산 신청 증가와 분명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은 대출 심사의 객관성이라고 하지만은 공무원들의 보신 문제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IMF 이 구제금융에 대해서 있는데 IMF 때 한국을 심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IMF 직원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식견과 엘리트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중진권 직원들도 그런 직원들을 써서 직접 그 진단을 해야죠. 그 대출해줄 기업을.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라는 그 보신주의 때문에 객관성 유지한다고 자기네들이 또 뭐 인력이 부족하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외부에 그걸 자꾸 맡기게 되는 거죠. 일거리를 만든다고 또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 다음 장에 파킨슨 법칙에 대해서 또 좀 소개를 그런 생각이 납니다.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걸 봐서 나이 먹어서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야 나도 좀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정을 하면은 야 그거 나한테 아웃소싱 좀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저도 조직을 나와서 한 2년 정도 아웃소싱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그것을 해낼 인력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또 그런 그게 이제 인정전 같은 거거든요. 인정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관예우고 카르텔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하면은 중진공 직원이 공무원이 직접 진단을 하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인원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면은 능력자들을 뽑아가지고 중진공에 포진을 시켜야 되겠죠. 뇌물을 준 놈들이 좀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 벤처라고 자칭하는 그런 거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 왼쪽 거는 좀 사실 무관한 건데 아바텍이라는 이 코스피 상장 기업이 실적이 아주 좋게 된 실적이 났습니다. 전년보다 10%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전환이익 146.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도 10.5%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용 진공 방막 코팅 제품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이 회사에 또 투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뉴스에 연관했었는데 실제로 이들 징계자들과 관련된 정책자금 부실 금액은 대출해줬지만 기업 파산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돈은 2018년에 23억 원, 2019년에 39억 원, 2020년에 46억 원, 2021년에 42억 원, 2022년에 53억으로 증가 추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이니까 대출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에서도 이제 뇌물이 이제 횡행한다는 게 문제겠죠. 사실 신청하는 그 기업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벤처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그 중소기업진흥법인가 뭐 이런 것을 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빼먹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은 뭐 성공하든지 만약에 돈을 빼먹는 게 기업이고 파산 신청해 버리면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놈들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형성이 되는 것도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을 사실 사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어, 그런 걸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소시민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겠죠. 이런 놈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술집 같은 데서 흥청망청 쓰면서 비싼 차 몰고 다니고 그런 새끼들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진흥이라는 것 자체가 모험 투자 아니냐. 대출 10곳 중 3곳이 성공해서 대출을 갚아도 대출의 의의는 있는 거 아닌가. 벤처 투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그 벤처 모험 사업가한테 투자 가능성을 보고서 밀어줘가지고 모든 기업이 어떻게 다 성공을 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데는 많은데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고 하니까 중소기업 진흥공단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돈은 뭐 기업은행 같은 데서 나갈지는 모르죠.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운영 거기다 맡겨놓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프로필을 사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그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 무슨 당? 뭐 그런 것 모양인데 이런 그 자격 없는 그 애들이 낙하산으로 오니까 그 중진공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 참 가진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이 미래의 그 앞날을 볼 게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이거죠. 그 정부 기관의 낙하산 인사보다는 스스로 내부 승진할 수 있는 그 역경을 견디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만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고 이영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슨 카이스트 수리 무슨 그 박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소기업 진흥 이런 데는 공단은 이제 대출 전문적으로 하는 데고 또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부 출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인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단 업무를 외부에 맡긴다는 것은 그 파킨슨 법칙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들 그 나중에 지도 진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부하 직원을 늘린다. 이것이 영국인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서 근무했던 그 파킨슨이라는 분이 연구한 결과인데 이게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조직이라는 것은 일이 많아서 인원이 일어났기보다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신분 상승 욕구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일이 많다고 만들어내고 또 사람을 채용하게 만들고 그런 법칙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10년 단위로 구조 개혁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른 놈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량에 맞게끔 인원을 가져가는 그래서 많이들 전산화들을 하죠. 그렇게 되는데 전산화 됐다 그래도 자간 공무원들이 많이들 이 민간 입장에서 보면은 허구한 날 펑펑 물면서 자기네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외주 용역을 맡겨가지고 아니 전문가가 이렇게 했대는데 이래가지고 일 처리하는 스스로 공부도 안 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그 공무원 아새끼들도 많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우리 그 전례에 내려오는 얘기가 다 맞습니다. 윗대가리 놈새끼들이 제대로 해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이것은 그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가 투자한 24조 미 LNG 사업, 산업, 기업, 국민은행이 자금 지원. 김유진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LNG 프로젝트인데 118억 불 타인 자본 금융 조달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는 기은 KB 국민 우리 등 금융 약정을 하고 지난달 현지 실사를 진행했고 내부 여신 승인 완료가 됐다. 사업주는 넥스트 데케이트로서 하나 임팩트가 3대 주주로 들어가 있는 데다. 이런 얘기고요. 어, 이 넥스트 데케이트가 추진하는 미국 텍사스주 리오 그란데 터미널 사업의 대주단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리오 그란데라고 그러면은 이제 텍사스 그러면 옛날 서부 영화의 그 아주 그 유명한 데인데 그건 옛날 서부 개척시대 때 얘기고 대표 주선은행은 일본의 투자은행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로 되어 있네요. MUFG라고 되어 있네요. 미쓰비시의 약자겠네요. 국내 은행 외에도 미즈호, JP모건, HSBC, RBC 등 글로벌 금융사가 또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오그란테 LNG 터미널 사업은 브라운빌 항구에 연산 2,700만 톤 그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고 사업비가 174억 달러, 약 23조 원, 어마무시하게 큰 거네요. 이 중 118억 달러, 15조 9,312억 원은 규모의 자금을 신디케이트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디케이트 론이라는 것은 다수의 금융기관이 동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집단 대출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 상식들을 언론에서 이렇게 좀 해주는 그 친절한 금자씨와 같은 서비스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독자들도 소양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을 니들이 찾아봐. 요즘 뭐 AI 검색 기능 좋은데 이러시면은 불친절한 금자씨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은 친절한 금자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LNG 산업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LNG 터미널을 그렇게 24조 원이나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뭔 얘기겠어요? 어, 그만큼 이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산업이 지금 커지고 있다. 또 수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동 쪽에서 카타르가 나라는 조그만다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도 나오지만 사우디도 천연가스가 좀 나올 것 같고 이란도 그 좀 일부 나올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카타르가 천연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대신 미국산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발전 조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LNG 산업의 전망이 밝은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맨 앞에 얘기한 텔레그라피에서 보도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미국이 이제는 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하려는 거다. 그런 상황에 지금 그 시장 점유율 가지고 말하자면은 시장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어, 걸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중동 문제가 조금 약화됐었는데 그 미국이 신경 안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네들이 미국이 수입할 때는 항공모함까지 갖다가 두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이 카타르 하마스 본부 쪽에서 말썽을 이렇게 피우면은 다시 혼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야후 뉴스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투자계에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야후 파이낸스 모닝 브리프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브라이언 소지 이그제큐티브 에디터, 이그제큐티브라는 게 그 부 보통 우리 부사장이라고 할 때 이렇게 붙이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날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CEO의 한 문장, 그 말하는 사람 그 한마디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이미 그 발표가 됐던 얘기예요. 저의 어텐션은, 주의는 우리가 너무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단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두 가지 주제인 정부 부채 수준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자체 내의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저렇게 전쟁 터지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이제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뭐 계속 우크라이나도 뭐 지원 예산을 좀 해달라 하는데 결국 그런 게 안 되면은 정부 부채가 돈을 조달하려고 그러면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죠. 미국도. 그런 거에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금리도 계속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 이거죠. 가장 큰 네트워크가 최고의 정보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CEO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추종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다이먼의 평가가 꽤 정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하원은 나라를 다시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데 완전히 엉망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이먼은.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들이 진정될 때까지 이 커다란 문제들이죠. 단기적으로 자산 배분, 어셋 얼로케이션이라고 요 용어도 최근에 제가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요 기자는 얘기한 거죠. 그리고 주식 평가가 현재 주식 평가가 정확히 싼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부풀어져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서 느낌이 그런 거죠. 현금, 주식과 채권, 부동산, 자산 배분 이런 걸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중하라는 조언에는 감사해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근데 뭐가 있어야지 하죠. 뭐가 없는 사람은 이거 읽어보면은 내 얘기는 아닌데 돈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 미국 국민들은 주식을 그 월급쟁이나 하더라도 조금씩 다들 그 투자하는데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주식이나 뭐 이런 비트코인 했다가 다 돈 털어먹고, 이 신용 불량자 되는 젊은 애들이 또 양산이 되고, 뭐 이런 경우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버티는 것은 일부의 뭐 약간의 그 부동산 이런 거 외에는 뭐 별로 그 요즘 그 나이 먹어서 어디 뭐 이게 현금이 들어올 만한 비즈니스가 잘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나네요. 뭐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부동산 얘기는 그것은 생계형 수준입니다. 생계형.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한국계 줄리 터너, 미국 북한 인권 특사, 북한의 인권 구체적 변화 이끌고 싶다. 중앙일보 그 일본판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어쨌든 지금 뭐 미국에서 그 특사를 6년 9개월 만에 공석 상태를 메꿨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때 그 공석이 돼 있었고 누가 겸직을 했었죠. 센 김이 누구죠? 무슨 뭐 그 사람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그 하니까 제대로 그 뭐 안 됐는데 한국계 사람이 인권 특사가 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권 상황을 공격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뭐 거의 뭐 한국 사람처럼 생겼네요. 한국계인데 이제 혼연일은 아닌 것 같죠. 이민 가가지고 착 보자마자 덩치가 좀 키가 매우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아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생긴 것도 그렇고 북한 김정은이 매우 까갔죠. 김정은을 까면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원수 누가 역사의 바른 편인가? 이층군 그 국제 정치학 박사의 그 유튜브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그냥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어떤 그 중동 전쟁의 그 역사 뭐 이런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고 현재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슬로 협정을 항복이라고 보고 있고 네타냐후 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고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어떤 그 가브리엘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34세에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가족들의 살해 위협에서 그 남아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피신했고 현재는 미국에서 본명 무스타파라고 음, 해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책을 낸 게 있는데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관용의 종교로 잘못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놀랐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가 얼마나 광신적이 아니고 반대로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독자들이 납득해 줄 것을 믿는다. 이슬람의 전쟁 선문에 또 이렇게 해서 이슬람이 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식인데 이 대립 관계가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 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책을 소개하면서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랍인들이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그 두 국가 가자지구나 그 서안지구에 그 사는 팔레스타인들을 국가로 인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아랍인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이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쳐 땅을 빼앗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글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같지만은 누가 중동의 폭력 사태와 자살 폭탄 테러와 유혈 참사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유엔이나 미국도 할 수 없고 별 진전도 안 되고 좀 애매한 표현을 했는데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해결책이 종교적으로 무슨 뭐 누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버드 법대 교수 알란 더 쇼위츠 이런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 뭐 유대 편에 서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중간에 바빌론 유수로 노예로 끌려갔었고 성서를 보면은 또한 이집트에서도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잊을만 하면 돌아와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는 옛날에는 400년이고 바빌론 유수도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바빌론의 그이 종으로 끌려가 가지고 참 노예 민족에서 그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안 죽고 산 끈끈한 유대 민족의 그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서는 존중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하고 유사하죠. 우리도 힘이 좀 옛날엔 강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랜 세월 좀 힘들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들 비유를 하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멸망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오면 그거를 누가 옛날부터 살았다? 그거는 아니죠. 2000년을 비웠으면은 이젠 장인의 나라 땅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자지 그러니까 이 영국 애들이나 뭐 서구 애들이 그 약속을 한 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막인즉슨 글로벌 금융 세력의 그 유대의 자본이 많아서 전쟁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영국이 이 금융 자본한테 돈을 꾸면서 그 금융 자본이 그 이스라엘 건국하게 약속을 해라 해서 약속을 했다 하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요르단 서안 지구에 이주시키자는 소장 국제 정치학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충근 박사의 논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를 조금 그걸 아니다 완전히 그 기독교 신앙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쭉 이제까지 얘기했지만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석유, LNG 가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조금 더 곁들어 가지고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의 자유투사라는 끊임없는 말장난적 지적 유의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전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 자유투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 어린이, 여인, 노인 이런 비무장한 사람들은 절대 안 죽인다. 근데 실수로 죽일 수는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앤 쿨터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나약한 정치가들이 모든 이슬람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이슬람이라고 응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나쁜 놈들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그 견해를 해나간 거고 그 결정적으로는 광화문에 팔레스타인 두둔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역사의 바른편에 서길 바란다. 이렇게 이충근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조금 뭘 이해한 얘기 같아요. 바이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근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투표를 통해 선발된 정치단체인데 뭔 얘기요?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지금 보수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승리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 또한 있기 마련 아니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나는 너 싫어해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 이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누가 역사의 바른 편인가? 역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닐 터 아닌가? 이충근 박사의 논리 전개는 잘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스라엘 편입니다. 합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밑바닥에는 LNG 유전 쟁탈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 제가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한테 적극불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을 정도예요. 푸틴 러시아 핵 서류 가방 등 장교들과 중국서 촬영, 가히 폴콘 브릿지 보도, 닉 맥피 편지, 로이터 통신입니다. 1대1로 무슨 회의에 푸틴이 그 갔는데 핵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10월 19일자 슬퍼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